오랜만입니다. 금년 여름은 정말 너무 길고 더웠습니다. 여러분들 긴 여름 잘 지나시고 또 추석 연휴 잘 지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내에서 오랜만에 국내에서 특별한 연사를 모셨습니다. 금년 들어서면서 다보스 회의에서 그 슈와브 교수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화두를 던진 이후에 우리 귀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아주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반인들에까지도. 물론 그동안에 빅데이터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뭐 컴퓨터 클라우딩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드라이버들에 관한 산발적인 이런 논의와 뭐 소식의 정보는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포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이제 금년 초부터인데 다른 어느 산업혁명에 비해서도 이 제4차 산업혁명은 그 속도가 진척되는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것이 그 특징으로 되어 있고 우리 눈에도 벌써 가시적으로 또 여러분 이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드론이 로봇들이 그냥 일상생활에 활용이 되고 또 얼마 전에는 알파고의 2세돌이 여기 바둑 두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바둑만은 도저히 이 AI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시대에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느 나라가 어느 지역이 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판결이 날 거리라는 막 그런 이 처지에 놓여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옳게 하고 있는가?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지만은 사람과 지식과 결국 사람과 지식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과 지식이기 때문에 교육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생을 주로 교육계에서 이 봉사를 해왔고 또 과학기술 문교 장관으로서 잠깐 정부에서 정책을 또 맡아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포스텍에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고 그동안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이라든지 울산대학 총장 학계에서 우리 특히 이공계 후진들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오고 공헌을 해온 우리 김도연 전 장관 그리고 현 포스텍 총장을 모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만은 아주 흔쾌히 수락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도현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찍이 귀하신 분들 이렇게 뵙고 인사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공일 장관님 전화 주셔서 오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아이고 당연히 가야지요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고 제목을 받았는데 제4차 산업혁명 우리의 준비는 이랬는데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사실 저도 준비가 별로 안 돼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이렇게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포스텍에서 왔습니다. 포항에서 왔기에 그냥 잠깐, 아직 이제 과학기술계에 있는 분들은 잘 알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3년 6월 9일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고로에서 물론 전날 이전 한 4, 5년 동안 이제 건설, 플래닝 이런 건설을 거쳐서 처음 쇳물이 나온 날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운데 이제 박태준 회장 서 계시고요. 저는 이날 이전은 대한민국 석기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그리고 이날 이후에 대한민국이 철기 시대가 됐다. 여기서 나온 철로 저 철이 있었기에 자동차, 그러니까 중화학 공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포스코 많이 어렵다고 그러지만 포스코 자체는 최근 7년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 회사로 지난 6월에 이렇게 꼽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아는데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곳이 포스코입니다. 제철 분야에서. 그래서 저는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저기에 만족하지 않고, 쇠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재가 있어야 된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1986년에 만든 대학이 포스코입니다. 그러니까 딱 30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교수 한 400명, 학생 3,400명.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조그만 대학이고, 30년, 대학 역사 30년이라는 건 굉장히 짧은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대학교의 랭킹이라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꼭 코끼리 만져보고 이렇게 장님이 평가하듯이 하는, 별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난 6월에 소위 타임즈에서 하는, 영국 타임즈에서 대학을 이렇게 요즘은 이 사람들이 다 비즈니스로 이렇게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탑 10 아시안 유니버시티, 아시아에 있는 탑 10 대학을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뽑았는데, 1등부터 6등까지가 여기 보시다시피 다 싱가포르, 중국, 홍콩, 전부 중국입니다. 이 중국계가 이게 교육에서도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지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등이 일본 동경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9등이 서울대학교.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8등이 포스텍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맣고 역사도 짧은 이 대학이 저는 아무것도 아닌 랭킹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여기 같이 끼어 있을 정도로 포스텍은 그런 의미에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 교수들 보고 이 포스텍의 S하고 T가 뭐냐고 그러면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인데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스트레스 앤 텐션이다. 고생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대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미래 준비 오늘 제가 우리 401 장관님으로부터 얘기 들은 우리 미래 준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 준비는 어떤가 잠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죠, 미래. 그러니까 사실 미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래를 어떻게 그러면은 준비할 것이냐? 놀랍게도 공자님께서 미래를 알고 싶은데 미래를 알면은 잘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tudy the past if you would define the future. 미래를 알고 싶으면 역사를 공부해라. 과거를 공부해라. 이게 공자님 말씀, 2500년 전에 공자님이 이런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 아닌가.
그 과거를 잠깐 이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데 이렇게 뭐 신라 고구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제일 큰 인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은 저는 인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인구, 개체수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 전 세계 인구가 1억 정도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 1억이 뭐 아주 찬찬히 늡니다. 이게 1년에 뭐 0.2% 정도 늘었다고 그럽니다. 아주 찬찬히 늘다가 중세를 지나면서 조금 고개를 들고 그래서 1800년이 되면은 9억이 됩니다. 1800년에 전 세계 인구가 9억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확 올라오죠. 그래서 1900년이 되면은 16억이 되고요. 그리고 2000년 뭐 뉴 밀레니엄 될 때 저희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구사 측면에서는 2000년에 처음으로 전 세계 인구가 60억을 넘은 해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60억을 넘었고 작년도 지금 현재는 75억, 76억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년 사이, 특히 지난 100년 사이에 뭐 여기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폭증했죠. 그야말로. 자,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때? 이게 뭔가 하여튼 바뀌었습니다. 이때하고는 확 다른 뭐가 바뀌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오래 살게 됐죠. 우선. 오래 살게 되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다 20살, 30살이면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은 훨씬 오래 살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라고 보는 게 낫게.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보면은 라이프 익스펙턴시는 잘 살게 되는 거에 정확하게 함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X축은 GDP per capita입니다. 그러니까 5만 요 점 하나하나가 각 나라들입니다. 5만 불인 나라는 뭐 한 3세 기대 수명이고요. 3만 불인 나라는 80세가 조금 안다고. 만 불인 나라는 70세 부근이고 아직도 1000불, 2000불로 사는 그게 한 20억쯤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50세를 못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이 데이터로부터 이런 카브를 하나 얻을 수 있고 수학자가 하는 일이 뭐 별거 아닙니다. 이거 카브가 또 얻어지면 그 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라이프 익스펙턴시는 뭐 7.02의 로그 GDP 뭐 해서 이렇게 하면 수학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대 수명이 어떻게 바뀌어 왔나를 보면은 신석기 시대 그렇게 옛날 아닙니다. 인류의 긴 역사에서 보면은 사실은 신석기 시대의 기대 수명은 20세, 청동기 철기 시대 이거 뭐 한 2000년 전, 한반도에서의 철기 시대는 2000년 전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때 26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6세, 그러니까 30세쯤 되면은 이제 대를 물려주고 떠나는 거죠. 그러다가 1900년까지도 지난 100년 전까지만 해도 31세입니다. 기대 수명이. 기대 수명이 31세가 1900년이었는데 100년 사이에 68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일단 그렇게 늘었죠. 그러니까 잘 살게 되는 거가 참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뭐 잘 아시다시피 여성은 83세쯤 되고 남성은 80세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그것도 또 앞으로 50년 후 48세에서 68세가 늘었듯이 앞으로 50년 후는 아마 또 훨씬 더 늘어날 것이 뭐 틀림없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게 결국은 잘 살게 됐기 때문이고 그 잘 살게 된 거는 과학기술의 힘입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0년 전, 2000년 전에 공자, 소크라테스 다 있었죠. 그러니까 인문학 꽃을 굉장히 피웠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굉장히 발전했었습니다만 못 살았죠. 못 사니까 금방금방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카브가 이렇게 올라오던 이 점에 잘 아시겠지만 17세기, 18세기 이제 뉴턴과 제임스 와트가 뉴턴은 과학이라는 그런 새로운 세계의 창문을 열어줬죠. 그리고 이제 제임스 와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증기기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이 제임스 와트 이전에는 모든 힘이라는 게 인간의 근육과 동물의 근육 속에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기계가 힘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900년대 오면은 100년 전에 오면은 잘 아시다시피 뭐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 에디슨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학 기술에 의해서 사람이 잘 살게 되면서 편안하게 살게 되면서 그러면서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따라서 이런 커브의 저런 변화가 이제 일어난 겁니다. 자, 특히 그 잘 살게 된 계기가 소위 산업혁명이죠. 그 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혁명적으로 인류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첫 번째 혁명은 1780년 이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스팀 엔진이 나오는 거죠. 전기기관이 나와서 세상을 바꾼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70년 그 후 한 100년 후에 자동차가 나옵니다. 자동차가 나오고 그리고 전기가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기를 우리가 쓰기 시작한 것도 100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인류가 전기를 쓰기 시작한 것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혁명은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체험한 혁명이죠. 전자산업, 컴퓨터 산업, IT 산업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혁명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산업혁명이라 이런 산업들에 의해서 그걸 이제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혁명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이제 한번 얼른 한번 제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에 의한 혁명입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200 몇십 년 전에 처음 나온 전기기관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세상을 바꿨냐 하면 미국의 예를 보시면은 1800년입니다. 1800년에 뉴욕에서부터 시카고까지 여행하려면 6주가 걸렸습니다. 6주. 그러니까 뉴욕에서 출발해서 뭐 이틀이면 여기 가고 3일이 여기 6일이면 여기 가고 그래서 시카고까지 가려면 하여튼 6주가 걸렸던 게 1800년의 인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전기기관, 기차가 깔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50년이 지나고 나니까 뉴욕에서부터 여기 시카고 가는데 이틀이면 갑니다. 이틀이면 가게 됐죠. 6주가 이틀로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6주면은 여기 뭐 시애틀까지도 그때 이제 벌써 이렇게 가게 되는 이게 5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산업혁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산업혁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이게 뭐 자동차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모델 T, 포드 모델 T인데 1908년부터 1927년 이 사이에 이미 1500만 대가 나왔습니다. 1500만 대가 나왔으니까 미국에서는 벌써 이 무렵에 소위 1가구 1차 시대가 온 거죠. 이 뭐 모델 T 이건 굉장히 유명해서 우리나라도 뭐 고종 황제, 순종 황제도 이거 수입해서 이거 타고 다니셨는데 이 모델 T는 1500만 대가 몽땅이 까망색이라고 그럽니다. 1500만 대가 몽땅이 까망색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왜 까망색이겠습니까? 이게 뭐 그 시절은 물론 이렇게 획일적인 시대고 뭐 그러긴 했지만 그 시절에 하얀 페인트나 빨간 페인트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 차가 너무 잘 팔려서 이게 뭐 근데 이제 색칠을 해서 페인트 칠을 해서 바깥에 내놓으면은 어떤 색깔이 제일 빨리 말릴지는 금방 아시지 않겠습니까? 까망색이 제일 빨리 마릅니다. 까망색은 2시간 만에 말라서 출고시킬 수 있는데 하얀색은 4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포드가 그거 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다 까망색도 다 사갔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1500만 대 차가 모두 똑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차가 이렇게 나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사진이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1900년에 요즘도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욕의 이스터 퍼레이드, 그러니까 부활절에 이런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모양입니다. 5번가인데
5번가 1900년 이스터 퍼레이드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 했는데 뭐 잘 안 보입니다. 전부 마차입니다. 1900년에 전부 마차가 끄는데 여기 딱 한 대 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딱 한 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참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얼리 어댑터죠. 얼리 어댑터. 딱 한 대 있습니다. 딱 한 대. 요게 이제 자동차인데요. 1900년에는. 그래서 이 시절에는 1900년 이때는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의 도시의 공해 첫 번째가 말똥입니다. 말똥 냄새. 그리고 자동차를 선전할 때 공해가 없는 차, 공해가 없는 거라고 이제 선전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딱 10년이 지나니까 1913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죠. 1913년에 똑같은 5번가인데 보면은 전부 차로 바뀌었습니다. 전부 차로 바뀌었는데 여기 딱 하나 마차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또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겠죠. 이 1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진짜 혁명적으로 인간의 삶이 산업에 의해서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같이 일어난 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가 세상을 바꾼 건 뭐 말도 못하죠. 그게 딱 100년 전입니다. 다 그 무렵인데 결국. 이 전기가 세상을 엄청 바꿨는데 아직도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죠. 그래도 그 달빛 아래서의 데이트가 뭐 근사했지. 뭐 근데 전혀 근사했던 거 아닙니다, 사실은. 달빛 아래서 사람들 고생 되게 한 겁니다. 전기가 와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죠. 근데 하여튼 뭐 그 이후로 적어도 뭐 문라이트 소나타 이런 거는 작곡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전기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은 인류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애들은 전부 기숙사에 있어서 기숙사에 있는 애들 보고 너 몇 시에 잠드느냐를 조사를 했습니다.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가느냐,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요즘 20대 초반의 학생 애들이. 한 2시쯤 될까요? 2시, 새벽 2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몇 시쯤? 평균적으로 2시 40분입니다. 2시 40분. 그러니까 이게 뭐 인류가 바뀐 겁니다. 옛날에 뭐 저희 때만 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12시 되면 우선 야경이 돌지 않습니까? 딱딱하고 뭐 깜깜해지면 자고 그게 인류인데 본래 깜깜해지면 자는 게 그게 인류인데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세상이 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전기가 세상을 바꾼 걸 딱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뭐 이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위성에서 밤에 지구를 찍은 사진이죠. 그러니까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지구도 그거에 하나고 밤이면 모두 깜깜한 게 그게 별이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그러면 45억 년 동안 깜깜했습니다. 근데 지난 100년 전부터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밤에. 전기불이 켜져갖고 지금 밤에도 이렇게 밤에도 반짝반짝하는 유일한 별이 지구가 됐죠. 여기 보시면 요게 일본이고요. 여기 이제 중국이고 여기 대한민국이 있는데 대한민국을 보시면은 우리는 한반도에서 사는 줄 알았는데 밤에 보면은 확실한 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섬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에 가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딱 이 북한은 100년 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100년 전의 삶을 살고 있는 뭐 인구 밀도가 이만한 지역치고 이렇게 사는 게 전 세계에 없습니다. 참 이건 진짜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되죠. 여기 더 자세히 보시면 진짜 화나는 게 여기 또 도시 하나만 반짝반짝합니다. 평양 하나 반짝반짝하고 그 위대한 동진 자기만 불 켜고 사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참.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산업혁명입니다. 세 번째 산업혁명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부분 이제 체험한 건데 1983년 1월 그러니까 1982년에 뭐 타임즈가 요새도 뭐 Man of the Year 내지 않습니까? Man of the Year 대신에 Machine of the Year 해갖고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컴퓨터가 사람의 역할을 진짜 대신하기 시작한 거죠. 요즘은 컴퓨터 없이는 전혀 살 수가 없죠. 이게 30년 전입니다. 1982년이고. 그리고, 이제 더 들어오면 애플이 들어오죠. 그래서 애플이, 옛날엔 그냥 애플이었는데 이게 되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그냥 씹어 먹을 때가 좋았지, 요즘은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 애플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무지막지하게 편해진 겁니다, 사실은. 엄청 바뀌었죠. 엄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IT 분야에서는, 1973년도입니다. 1973년에 처음으로 휴대전화가 나옵니다. 이건 뭐 벌써 휴대전화 같은 건 한 사람이 발명하는 건 아니고 회사가 팀이 붙어서 한 거여서 모토로라의 부사장인 엔지니어였는데 모토로라 부사장 마틴 쿠퍼 이 사람이 이제 책임자였죠. 그래서 이 팀에서 처음 1973년에 이 휴대전화기를 하나 만들어서 뉴욕에서 통화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1973년에 이 전화기의 무게는 1.1kg이고 배터리는 20분 같고 그 다음에 이거 가격이 그때 가격으로 4,000불 73년에 4,000불이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집을 한 채 사는 값입니다. 서울의 집 한 채 값이 이 정도 값이었어요. 이게 73년인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면은 1993년이 되면은 뭐 전자제품들 장난감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93년엔 뭐 저도 이제 이미 서울대학교 교수로 한참 일하고 있을 때니까 이거 몽땅 다 갖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전화기, 카메라, 뭐 녹음기, 시계, 영상기 이거 하나 살려면은 한 달 봉급을 털어야 했죠. 그래도 뭐 이거 하나씩 다 갖고 있었는데 이게 93년입니다. 93년이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이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몽땅 하나로 들어왔죠. 몽땅 들어왔습니다. 몽땅. 여기 하나에 들어와서 이런 걸 이제 소위 disruptive innovation. 이거 혁명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지금 이거 안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없죠. 이거 다 주머니에 있고, 이게 뭐, 이거 없으면 못 살죠.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지금 뭐, 완전히 못 살죠. 어느 정도 못 사느냐? 이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갖고 있냐 하면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갖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에서 인구는 5천만인데 저 전화기 등록은 5,600만 대인가 뭐 그렇습니다. 이 산사에 있는 이 애기중들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뭐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갖고 있는 건데 얘 표정을 좀 보십시오. 얘 표정이 완전히 108번 뇌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전화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인간의 삶은 완전히 번뇌입니다, 이제.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뭐 나중에 뭐 100년 후에 누가 이런 그림 보여주기 시작하면 저는 여기에 아마 스티브 잡스도 올라오지 않을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틴 쿠퍼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지난 3, 40년 사이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처음 만든 전화기하고 요즘 나온 거하고 보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지난 30년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주로 그거는 이제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바뀌는 거. 그건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하시는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뭐냐? 아까 1차 산업혁명은 스팀 엔진 하나였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자동차와 전기 두 개였고 3차 산업혁명은 IT, 컴퓨터 뭐 이렇게 해서 3개 정도였는데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아까 우리 뭐 401 이사장님 여러 말씀하셨듯이 뭐 엄청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키워드라고 얘기하는 게. 뭐 빅데이터, 센서, AI, 머신러닝, 로보틱스, IoT 뭐 해서 이것들이 전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들이 전부 세상을 바꿀 거니까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이거 예측도 못할 것 같습니다. 예측도 못하게 세상이 이제 바뀔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이 세상을 하려면은 그 미래 준비는 뭔가? 저는 첫 번째가 그래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잘 시켜야죠. 미래 세대를.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문제가 진짜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음 세대는 아까 제가 수명을 말씀드렸는데 다음 세대는 확실하게 오래 삽니다. 이게 2013년도 5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커버 페이지인데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커버 페이지에 This baby will live to be 120살까지 산다. 그리고 여기 스타 표시하고 이거는 가정이 아니다. 이건 사이언스다. 사이언스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익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다 장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20살까지 삽니다. 틀림없이 120살까지 사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2015년도에는 타임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This baby 142살까지 살 거다. 기대 수명이 142살. 100살, 120살, 140살까지 살 겁니다. 틀림없이 요즘 대학생들은 저는 120살까지 틀림없이 사는 그런 세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살려면은 뭔가를 벌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을 벌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직업이 문제인데 직업은 엄청 직업의 세계는 바뀔 겁니다. 직업의 세계는 엄청 바뀌어서 쉽게 생각해 보시면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뭐 젊었을 때도 아닙니다. 별로 오래전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직업이 타이프라이터라는 직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타이프라이터를 양성하는 학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타이프라이터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싹 없어졌고 조금 더 전에는 전화 교환수라는 직업도 뭐 각 호텔마다 있고 학교마다 있고 그랬는데 그것도 싹 없어졌고 그런 식으로 직업이 뭐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이거에 대해서는 또 뭐 이미 보고서 같은 것도 많이 나왔죠. 하여튼 전 세계 7살 어린이의 65%는 지금은 없는 직업을 가질 것.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그러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120살까지 살아갈 우리 학생들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저는 employability 하여튼 직업에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졸업하고 30년 사회에서 나가서 일하고 30년 후에 은퇴하고 적당히 은퇴 후 생활을 즐기다가 80이면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거에 맞춰서 교육을 했죠. 그런 거에 맞춰서 교육을 했는데 지금의 애들은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적어도 90세, 100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0세, 100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교육으로는 안 되죠. 지금 교육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교육해갖고는 전혀 아니고 하여튼 평생 일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 90세까지 100세까지 일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이 있으면은 살죠. 창의력이 있으면 사는데 이 창의력 얘기하면은 상당히 뭐 이렇게 조금 굉장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 공부 안 하고 가만 누워 있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나서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이 창의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야에 깊고 넓은 지식 위에 만들어지는 창의가 진짜 그게 창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식,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건 뭐 제일 계속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가 필요한가? 그 밖에 뭐가 필요하고 뭔가 좀 더 바꿔야 될 텐데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특히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는 거죠. 변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는 거고, those who cannot change their minds cannot change anything.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 전체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뭘 바꿔야 되냐, 진짜 우리 교육에서 뭘 바꿔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평가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은 창의력에 관련돼서는 이건 뭐 대한민국 교육은 진짜 엉망입니다. 엉망. 여기 뭐 평가를 통해서 발전하죠. 평가를 통해서 발전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발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뭘 바꿔야 되냐 하면 결국 평가 방법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학생들에게는 쉽게 얘기하면 시험입니다. 시험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진짜 딱 하나 우선 했으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수능 시험입니다. 수능 시험 문제 예를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작년도 수능 시험인데 과학탐구 영역에 나온 시험인데 이게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수능 시험은 몽땅 이렇습니다. 다음 뭐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하고 이게 이제 오지선다입니다. 오지선다인데 이걸 보면 제가 진짜 분노스러운 게 여기 이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대로 골라라 하는 건 뭐겠습니까? 복수일과 정답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있는 대로 골라라. 있는 대로 골라라가 있는 문제가 없고 이게 없는 문제, 이게 없으면은 그냥 다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골라라고. 이렇게 복수인 답이 있는 건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있는 대로 골라라구나. 3번, 4번, 5번이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3번, 4번, 5번이 정답일 확률이 높은데 3, 4, 5를 보니까 디귿 다 있습니다. 그럼 디귿은 정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디귿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만 이제 조금 검토를 하면 됩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이거 고를까 이거 저거 고를까 하다가 뭐 비슷하면 이거 고르자 그러면 걔는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 몇 개 더 맞힌 애들이 수능 대박이고 걔네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그거 몇 개 못 맞히면은 지방으로 갑니다. 아무도 그가 평가받은 거에 대해서 승복하지도 않고 이건 뭐 창의력을 기르는 측면에서는 아주 진짜 아주 최악입니다. 최악. 전 세계에 이렇게 고3 애들, 18살 애들을 하루 종일 묶어놓고 그 있는 대로 고르고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진짜 바꿔야 됩니다. 이걸 못 바꾸는 게 사실은 이건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이런 결과에 의해서 98점 나오고 97점 나와서 98점에 나온 애는 붙고 97점 나온 애는 떨어지면 그래도 그거는 승복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데 똑같은 나이에 뭐 유럽에서 바칼로레아 시험 보면 똑같은 나이에 시험 보는 애들 보면은 바칼로레아 시험 보면은 똑같은 화학 시험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뭐 영어로 이제 바꿔온 건데 우선 바칼로레아 시험은 프랑스에서는 일주일을 시험을 보죠. 일주일을 시험을 보고 바칼로레아는 그리고 대학 입학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 자격 같은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문제를 하루 종일 걔네들은 우선 책을 하나 주는 것 같습니다. 화학시험에 데이터북을 주고 이런 책을 주고 카페인과 니코틴은 비슷한 그 각성제인데 그 분자 구조가 여기 데이터북에 나와 있다. 그 책을 보고 자, describe two similarities in their structure. 그 구조에서 유사한 점 2개. 그런데 그게 뭐 더블 본드가 있는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하여튼 similar 그러니까 그 유사성을 논해라. 그 다음에 여기 discuss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nicotine consumption. 그러니까 니코틴 소비가 숏텀, 롱텀으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적어라. 이거 고3 애들이 하는 겁니다. 고3 애들이 유럽의 애들은 이런 시험을 봅니다. 이런 시험을 보고 이렇게 평가받아야 창의력이 있지. 뭔가 자기 생각을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창의력이지. 이걸 있는 대로 골라라 해서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시험 볼 수 있죠, 사실은. 이런 시험 볼 수 있는데 이런 시험을 보고 나면은 채점했을 때 진짜 똑같은 답안을 썼어도 어떤 경우엔 9점 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8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평가를 용납하지 않으면은 저는 절대 창의적인 인재를 못 기른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진짜 큰 문제다. 이거는 어떻게 국가적으로 좀 지혜를 모아서 이 수능 이것부터 좀 때려치우는 그걸 좀 국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과학기술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는데 미국은 오바마가 요즘 오바마 이제 퇴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8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한 일 중에 하나가 STEM입니다. STEM. 그러니까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STEM 교육을 계속 오바마가 강조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앞서가는 미국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교육 전혀 특히 초중등에서의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참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 과목 수능 응시자 아까 그 엉망인 수능 그것조차도 과학 과목 수능 응시자가 지금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5,000명입니다. 5,000명. 전국에서 50만 명이 졸업하는데 5,000명만이 과학 그러니까 옛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좀 이과 화학, 이과 물리 이렇게 줄었습니다. 5,453명.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진짜 대대적으로 바꿔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4차 산업혁명을 그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과학기술이니까 그걸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그걸 잘 공부해야 되는데 모든 학생들은 지금 이런 골치 아픈 거 안 하죠. 안 하려고 합니다. 점수 따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창의력과 지식, 그러니까 지식에 기반한 창의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 는 아인슈타인이 이미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상상력이 중요하죠. 뭔가를 새로 만드는 건 상상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굽니까? 애플을 만든 그 사람이 자기 몽땅 기술을 스티브 잡스가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 몽땅을 주더라도 소크라테스하고 점심 한 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결국은 이런 상상력에 관련된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only source of knowledge is experience. experience가 밑으로 내려왔네요. 결국은 경험이 중요하다. 상상력과 경험. 그게 합쳐져야 이게 아주 좋은
교육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학생으로서 모든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 경험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책을 읽는 게 소설책을 하나 읽으면 그 소설 주인공의 삶을 내가 간접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아쉽게도 또 책들 참 되게 안 읽습니다. 이게 진짜 아쉽습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건 서울대학교의 권장도서 백선하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나는 도대체 이런 도서를 진짜 권장하는 건가 아닌가. 뭐 맹자, 논어, 플라톤 뭐 이런 것들을 백선으로 해놨는데 그것도 참 진짜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 학생들이 맹자 논어를 지금 읽겠습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상력에 관해서는 재미난 그림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프랑스 화가들이 상상한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에 만화입니다. 그때 이제 전기가 막 나오고 전기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걸 아니까 그때는 아마 2000년쯤 되면은 전기가 있고 전기가 이렇게 해서 추수도 쫙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라고 상상한 겁니다. 상상했는데 이거 다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루었죠. 상상을 했으니까 이룬 거죠. 상상하는 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기도 생각을 했습니다. 청소기도 뭐 예나 지금이나 청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데 이것도 이제 전기입니다. 전기로 빗자루 달고 걸레 달고 뭐 이렇게 청소 편안하게 100년 후쯤은 하겠지 그랬는데 요즘 뭐 더 좋죠. 뭐 로봇 청소기가 혼자서 돌아다니죠. 그다음에 화상 통화도 생각했습니다. 100년 전에. 그때 화상 통화는 뭐 이렇게 거울 같은데 저 바깥에 있는 뭐 부인, 애인이 나오고 그때 갖고 있는 마이크, 그때 갖고 있는 스피커는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화상 통화가 100년 후면 가능할 거다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뭐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하나 못한 게 있습니다. 그때 100년 전에 생각했는데 못한 게 자동학습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든데 100년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선생, 얘는 이제 뭘 이렇게 돌리네요. 책을 말아 넣습니다. 책을 넣으면 책이 부서지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애들 공부 다 된 건데. 이렇게 상상했는데 이거는 못 만들었죠. 이건 못 만들었는데 굉장히 가까이 갔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가까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외국어 공부하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외국어 교육이라는 게 다 소리와 화면으로 보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엄청 자동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까이 갔고 실제로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저는 이것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만드는 사람은 대박이겠죠. 대박.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꾸 이 사람이 소위 교수일 텐데 대학으로 치면은 교수는 미래에 전 세계에 교수는 2,000명만 있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2,000명의 교수만 있으면은 각 과목을 제일 강의 잘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사람 강의 듣지 뭐하러 여기서 듣습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교육이라는 게 왕창 바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침 9시에 강의 들으러 전부 가야 됩니까? 요즘 세상에. 집에 앉아서 자기가 편한 시간에 특히 2시 40분에 잠자는 애들을 왜 아침 9시에 깨웁니까? 뭐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상상력과 경험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이라는 건 결국 독서를 많이 하는 학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가운데 이제 빨간 부분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 되는 거는 저는 뭐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되는 게 뭐냐? 그럼 이거 사람 인자 아니냐? 사람 인자를 잘 봐라. 그러니까 사람 인자는 이게 상형 문자인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보고
얘는 사람 인자를 잘 썼는데 얘는 제대로 못 쓴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은 그게 아니다. 이건 두 사람이죠, 두 사람. 한 사람은 기대고 한 사람은 받쳐주고 그게 사람이다. 살다 보면 기댈 때도 있고 받쳐주기도 해야 되는데 특히 리더들은 이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게 리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길러야 사회가 따뜻해지고 개개인이 행복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다 같이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온 국민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사실 우리 김도연 총장 강연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오늘 아주 정말 핵심적인 우리 사회가 필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아주 재미있게 간략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의 문제도 뭐 여러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는 것을 아주 하나로 아주 잘 표현을 해줬고 모든 것을 잘 재미있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코멘트 하실 거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왕영균 교수.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 핵심 문제를 교육에 두셨는데, 그리고 교육의 핵심을 이제 수능 시험 방식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교육 제도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옛날 대학 들어올 때 수능이 없었어요. 각 대학마다, 거기 맞게, 자기 학교에 맞게 시험을 쳤죠. 그래서 13대 1을 뚫고 저는 대학에 들어갔었는데, 하여튼 그때 저희들은 뭐 지방대학에서 나왔지만 과외도 하나도 안 하고, 학교에서 그냥 여름방학 때만 과외하고 대학 들어왔어요. 예. 그 문제는 저는 이제 평준화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대학 평준화 때문에 우리 교육이 지금 형편없다고 봐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일본만 해도 1960년에 평준화를 시작했다가 90년대 중반에 전부 없앴어요. 중고등학교 전부 시험제로 들어갔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나라가 이제 침체기가 되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부터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새로운 MB 정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도 교육 평준화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도 신문에서 얘기를 안 해요. 선생님 아까 수능 시험 이런 것도 결국 그 평준화 때문에 수능 시험으로 전부 다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평준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평준화를 국민들은 또 반대해요. 평준화하면 과외비가 더 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선생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그게 물론 평준화도 하나의 문제겠죠. 근데 그럼 그 평준화를 없애고 옛날로 돌아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건가?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평준화가 갖는 장점도 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평준화라고 그러면서도,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고, 자사고 등등 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평준화에서 벗어난 그런 학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도적으로 평준화가 갖는 장점이 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문화,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그 틀을 무너뜨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고등학교 학생의 70, 80%가 자고 있습니다. 80%가 자고 있어요. 일반. 그리고 특목고니 특별학교는 한 40% 된다고 보죠. 20%가 지금 70, 80% 자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평준화가 없어를 안 하면 그게 될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는 이유는 애들을 전부 선행학습시키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아직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야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다. 라는 그런 완전 미신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부 선행학습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게 평준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전부 학원 가서, 공부는 다 학원 가서 하고, 뭐, 어쨌건 간에 전부 학원 가서 하고, 학교는 가서 쉬어야 되는 것이, 잠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인,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의 제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 제도 문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란 것이 그 진행 속도가 이제 너무 빠른 데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7살 먹은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직장을 얻을 때는 지금 거의 없는 직장을 얻게 될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우리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직장 자체가 자꾸만 빨리 바뀌니까 아까 employability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렇다면은 나는 4년제 교육이란 이 자체가 이게 뜻이 있느냐, 이게. 평생 교육을 해야 되고, 트레이닝 앤 리트레이닝, 그러니까 학과 산관의 연계가 계속돼야 되고, 계속 배워야지. 계속 배우지 않으면은 하던 일이 또 없어지고, 또 새로운 일이 생기를 또 그래 가야 되고. 그러면은 나는 이 과거의 유니버시티라는 거예요. 4년제라는 이 자체도 나는 빨리, 어느 나라든지 빨리 바꾸는 나라가 옳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은 이 나라, 그 자체도 4년이라는 그 자체도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인더스트리와 이게 연계를 더 잘 시키냐. 이걸 하지 않으면은 금방 배우고 나면 옵솔리트해지는 거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도 상당히 난 빨리 할수록 이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 이제 가르쳐가지고 나갈 때쯤 되면 자꾸 이게 바뀌어지니까 그런 고민들도 하고 계시겠죠. 네, 대학교에서 심각하게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체제가 지금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물리학과 있고 경제학과 있고 기계공학과 있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공학 하나 전공해서 먹고 살던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공학을 전공한다는 게 걔네들이 90까지 일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학교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대학교는 뭐 규모도 작고 그렇긴 하지만 모든 과를 이제 그 학생을 뽑는 데 있어서 그 과 구분 없이 뽑는 걸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근데 대학교는 뭐 그런 저항, 그 내부 저항은 사실 만만치 않죠. 그런 것을 없애면은 그게 뭐 항상 어떤 학과는 학생들이 몰리고 또 어떤 학과는 좀 안 가고 뭐 그렇게 선호도가 달라지는데, 이 안 가는 학과의 교수님들의 저항은, 그러니까 안 갈 거라고 예측되는 학과의 교수님들의 저항은 뭐 또 합리적인 저항, 저게 또 뭐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학이 참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예. 저 뒤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사 하시고. 저는 포항에서 철강업을 한 10년 동안 경영을 했습니다. 원래는 직업 군인 출신이었는데, 봉사 요런 소리 듣고 뒤따라다니면서 돈만 떼다가 2012년도든가 외환위기 달러 폭등 사건 때, 그때 포항의 철강 산업단지 4단지에 전부 다 쓰나미 현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본전에다 건져야 되겠는데, 앞으로 철강업이 전망이 어떻는가 그거 좀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최 대사도 말씀하시고 두 개 같이 답해 주시면요.
예, 전 애교부에 근무하다가 작년에 퇴직한 최석영입니다. 제네바에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다보스 그 포럼을 저희가 제네바에서 담당을 해갖고 매년 다보스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갖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핵심적인 것이 이제 교육이다. 그 교육의 장래에 대해 갖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보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고 특히 대학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인구 절벽이 이제 조만간 현실화가 되고 대학교 들어간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실이 좀 더 심화가 되는 이 상황에서 대학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잡 시큐리티라든가 그런 것만 지금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국가 전체적인 교육의 장래의 큰 틀을 자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거는 대학 자체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어떤 정책의 한 틀에서 교육의 혁명을 좀 큰 틀에서 저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우선 철강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떤 산업 분야, 어떤 분야든지 전망이라는 거는 철강 산업 분야가 없어야 지겠습니까? 그게 어려워져도 거기서 잘 되는 분들이 더 오히려 그걸 기회로 더 잘 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이렇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틀림없는 거는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철강 산업을 다 뺏어오지 않았습니까? 다 뺏어왔는데 우리는 그럼 안 뺏기고 그걸 계속 지킬 수 있을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뺏기되 그러나 또 미국과 일본이 철강 산업을 몽땅 털어버린 건 아닙니다. 경쟁력 있는 거 진짜 비싼 것들은 또 계속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술을 더 높이고 더 좋은 걸 만들면서 그렇게 지켜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그러니까 교육은 진짜 지적하셨듯이 이건 대단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꽤 오래 전입니다. 꽤 오래 전에 포항 지역에 그때 박태준 회장께서 노벨상 받은 사람을 불러다가 포항에 이제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계속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으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 보고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우리나라 교육을 한번 봐라 좀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가. 초등학교 1학년에 가서 그 노벨상 받은 사람이 이제 질문을 이렇게 했답니다. 팔이 지금 2개인데 3개 있으면 어떨 것 같아?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이제 다 통역으로 듣고 손을 막 들고 대답을 잘하더랍니다. 손이 3개 있으면은 엄마가 높이 올려놓은 과자를 꺼내 먹는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답도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은 그러다가 3학년, 4학년 가서 똑같은 걸 물어보니까 애들이 그저 한두 명 손 들고 그러다가 6학년 가서 물어보니까 한 명도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가 니네 교육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 창의력을 지금 뭔가 같은 이 창의력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창의력뿐만이 아니라 창의력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창의력을 떠나서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게 진짜 교육인데 모두가 불행한 교육입니다. 지금 모두가 불행한 교육. 이걸 전부 그냥 1등부터 60 등수로 그냥 다 내고 그걸로 평가하니까 1등도 불행합니다. 언제나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1등도 불행하고 물론 마지막에 서는 애도 불행하고 모두가 불행한 교육.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 혁명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잊지 않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저도 애들 대학교 보낼 땐 막 지긋지긋했는데 애들 대학교 보내고 나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나라 입시 문제가 뭔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모든 국민이 하여튼 관심을 갖고 여기에 이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혁명적으로 어느 날 바뀌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쉽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 대통령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곽금철 교수입니다. 오늘 보니까 공자님처럼 우리 총장님도 영어를 잘하시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날 국제 의사소통의 발전 방향 그리고 통역 번역을 비롯해서요. 그 전망을 혹시 이 포스텍에서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에서의 인재평가 방안, 인재평가, 시험을 포함해서 거기에 제일 큰 문제 하나가 저는 우리나라 사회는 이상하게 사람을 영어로 평가합니다. 영어를 잘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지방 공무원을 뽑는데도 지방의 9급 공무원 뽑는데도 뭘로 결판이 나느냐 하면 영어로 결판이 납니다. 영어가 제일 그 점수 진폭이 커서 다른 거는 하나도. 그런데 지방의 9급 공무원으로 그분이 평생 일하면서 저는 외국인을 몇 명이나 만날지 진짜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5%, 10%만 잘하면 됩니다. 충분히 그 필요한 곳에 있는 분만 잘하면 되는데 모든 걸 그렇게 영어로 평가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또 온 국민이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 트랜슬레이션은 저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영어로 나가는 겁니다. 예, 그건 될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갔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동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데 제일 힘든 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면서 영어를 쓴다는 겁니다. 영어 단어가 들어오면 그러면 컴퓨터가 이게 한국말에서 영어 단어를 찾으려니까 그게 제일 힘들답니다. 근데 그게 우리만이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영어를 막 쓰고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며칠 전에 저 양평 쪽에 어떤 조그만 식당에 갔습니다. 조그만 식당에 갔더니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반찬 리필은 셀프. 반찬 리필은 셀프. 제가 그래서 저거 보고 컴퓨터 보고 저거 번역하라고 그러면 진짜 못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문제는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오한 외교관끼리 앉아서 국사를 논하는데 그런 트랜슬레이션을 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외교관이나 물리학자, 세계적인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야 되지만 저는 보통 사람들, 우리 국민의 90%는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영어 때문에 무지막지한 시간을 뺏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랭귀지가 브로큰 잉글리시라는 게 브로큰 잉글리시를 아마 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예.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더니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들은 워낙 많고 빅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워낙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대학 교육에도 전공이란 것들의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런 키워드들이 서로 융복합되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융복합된 이제 인재를 기르기 위한 방법에서 현재의 전공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이 그 많은 지식들을 다 융복합해서 배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협업이 필요할 건데 이 협업에서는 트러스트가 신뢰가 서로 중요한 건데 이 신뢰를 회복하고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데 12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사회, 우리 대학이 갖고 있는 전공제도라는 게 거의 아무 의미, 특히 학부교육에서는 뭐 대학원에 가서 그 분야를 연구하고 그럴 때는 뭐 확실히 깊이 들어가야겠죠. 근데 학부교육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공학 하는 거하고 전기공학 하는 거하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전기공학 한 사람은 기계를 몰라도 되고 뭐 전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교육 체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체계가 바뀌어야 되고 특히 엔지니어 교육에서는 뭐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미국의 MIT 총장 한 분이 자기네 벌써 오래전입니다만 자기네 졸업생이 와서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기계과 졸업생이 와서 30대 사회에 나가서 일하면 30대에 돌아와서는 기계공학을 좀 더 제대로 가르쳤어야지 이게 뭐냐. 저희 직장에 갔더니 기계공학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 이제 기계과 나온 학생이. 그러다 40대가 되면은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좀 가르쳤어야지 이게 뭐 하나도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50대가 되면은 대학에 와서 그래도 인문학을 좀 가르쳤어야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게 사회생활을 하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는 폭넓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전공체계, 지금과 같은 전공체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융합학문이라는 게 저는 뭐 서울대학교에서 융합학문 그러니까 융합대학원이라는 걸 세웠는데 뭐 저 있을 때였습니다. 융합학문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융합학문이 융합대학원 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하는 정신을 길러줘야 되는 건데 기계공학 깊이 한 사람하고 전기공학 깊이 한 사람하고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토대와 정신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적하셨듯이 서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신뢰도는 이건 저는 우리 사회의 지금과 같은 신뢰도로는 선진국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주관식으로 채점하면은 뭐 여기저기서 아마 대단한 그 불신 때문에 왜 얘는 9점 주고 얘는 8점 줬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그 신뢰도를 높이는 거, 서로 간 믿을 수 있게 되는 사회. 그게 아마 전 선진 사회가 아닌가.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예, 우리 강 교수하고 그다음에 다른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교수님, 그 다음에 장관님, 총장님을 하셨는데 만약에 본인이 다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오더로 하실 것 같습니까? 예, 질문해 주십시오. 같이. 네, 저는 중앙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갑출입니다. 저는 그 총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과학기술 쪽에 평생 살아오셨는데 저렇게 어휘력이 풍부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비슷하게 포스텍은 과학기술로 특화된 그런 대학인데 커리큘럼 속에서 그런 어떤 그 과학기술의 그 하드 사이언스 이외에 다른 걸 융합한 어떤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있는가 그걸 하나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평가의 문제 이것 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덧붙여서 우리나라 기업의 채용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사회교육 차원에서 아니면 범국민운동으로 부모를 바꾸는 부모 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나름대로 교수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좋은 커리큘럼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데 학생들은 꼭 필요한 졸업 이수학점 이외에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필요한 학점만 하고 성적을 잘 관리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석차 백분율을 제시하라 뭐 이런 거를 하면 백분율로 줄을 세우면 위에서부터 90%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당히 열등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저희가 경험하기에는 더 많은 말하자면 딴 경험을 많이 하고 딴 짓을 많이 한 아이들이 성적 관리는 못해도 훨씬 더 관계를 잘하고 좋은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고 창의력이 있는 인재인데 기업 현장에서는 석차 백분율을 제시한다. 토익과 토플 몇 점 이상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니까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다른 아무리 좋은 것도 안 해준다는 그것이 또 문제고 또 하나는 부모가 수강 신청을 합니다. 자녀의 수강 신청을. 대학교 1, 2학년이 되면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수 전공을 하려면 네가 이거를 들어야 돼. 엄마가 정해주는 대로 과목을 수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들이 고심해서 짜서 이런 거를 선택하게 선택의 폭을 줘도 결국은 부모가 설계한 어떤 틀 안에서 그 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채용 문화와 또 부모 교육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잘 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점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부모가 바뀌어야죠. 부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로. 며칠 전에 저희 학교에서 직원을 뽑는데, 직원을 채용하는데, 이제 면접을 보는데, 싫어합니다. 요즘에 부모들은.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취업하는 겁니다. 취업하는 건데, 이제 질문이, 부모, 지금 아버님은 뭐 하시는가? 하고 이제, 지금 아버님은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이 26된, 지금 밖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부모가 바뀌어야죠.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데, 조금씩 바뀌겠죠. 사실은 바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어떤 거가 제일 좋았냐. 저는 사실 그렇게 옛날을 돌아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냥 지금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방법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뭘로 돌아갔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일 좋다, 제일 신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 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진짜 교육 문제로 돌아오는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도 소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해온 지식 기반 경제 시대의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 지식은 농경화 시대나 산업화 시대도 중요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의 지식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한 이 시대인데 지식이란 것은 사람이 DNA를 통해서 유전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 함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식 기반 경제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교육이라면 교육. 근데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사회적인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교육에 너무나 문제가 많고 그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많지만 앞으로 특히 산업화 시대에는 더욱더 많은데 우리 김 총장께서는 지금 아무래도 내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얼마 전에 내가 전화한 이후에 마침 신문에 보니까 이런 전공도 없애고 하는 이런 어템트를 한다고 하는데 바로 슈왑이 낸 책에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베이를 했는데
지금 어느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설득하고 옆에 사람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 지금이 매니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런 능력이 똑같은 직종에서도 70% 이상 필요한 시대가 바로 제4차 산업. 그러니까 기술 전문하는 사람도 전공하는 사람도 옆에 경영하는 사람과 대화가 돼야 되고 대화하는 사람, 즉 경영하는 사람도 기술을 알아야 그런 의미에서 퓨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대학교에 들어갈 때 바로 학과를 달리하고 특히 인문계 사회 분리해서 뽑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기술을 공부하는 엔지니어들한테도 소위 사문처를 가르쳐야 되고 인문학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난 그런 의미에서 포철이 없었다. 그러니까 인문학, 특히 매니지먼트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지금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우리 교육에 자금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 김 총장께서 앞장서서 많은 일이 우리 사회 전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부터 나는 뭐 경제 전문가입니다만은 교육에 관심, 교육 개혁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교육 대통령 뽑자고 신문에 칼럼도 오래전부터 쓰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교육이 특히 이 시점에 더욱 중요하고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참고로 우리 그 10월 28일입니다. 2월 28일 금요일인데 우리가 하루 종일 국제회의를 바로 이 제목으로 합니다. 그 맥킨지하고 그 다음에 또 버클리 라운드테이블에 브리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세계경제연구원이 공동해서 미국, 유럽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옵니다. 와서 그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하루 종일 논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정책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하니까 그날 와서 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특히 실리콘밸리나 또 독일 같은 데서 성공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도 또 이야기하게 될 거고 아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주신 우리 김동연 총장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시고 오늘 사실 우리가 이 프레스센터에서 하는 거는 처음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김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